안녕하십니까? 네,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전날이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 7시 41분. 네, 제가 내일까지 올려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좀 작업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좀 빨리 시작해서 지금쯤이면 집에 가 있을 그런 계획이었는데 조금 오후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 이제 웨백스 상에서 보면 제가 이름도 불러드리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또 동영상 강의는 저 혼자 또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되니까 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강의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이시는 화면이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2012년도 그 결산 서류를 결산 분석해 드리면서 이 결산상 잉여금을 제대로 캐치업하지 못해서 약간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렸고 이 클래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클리어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입세출 결산이고요. 2020회계년도 이제 결산 총괄입니다. 자, 세입세출 결산이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의 잉여금이 이제 구해지는데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이 나오고 여기서 차 년도에 사용할 2월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3개 잉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결산상 잉여금이 2월액보다 크겠죠. 근데 2012년도는 이게 역전됐었어요. 2월액이.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를 처음에 이제 예산을 그 세울 때는 세출을 기준으로 세우고 세입을 추정해서 그걸 맞춘 다음에 부족하면 이제 국채 발행 등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입이 뭐 국세 수입이 이만큼 거치겠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보다 이제 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세출이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세출은 세입과 상관없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국회가 승인해 줬으니까 사용합니다 라고 했고 사용을 못하니까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많겠죠. 그래서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산상 이용보다 이월액이 컸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좀 이례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결산상 이용금은 항상 이월액보다 크다. 결산상 잉여금은 그러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항상 차년도에 쓰기로 2월 시킨 2월액보단 항상 크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지 않죠. 2012년도를 보면 되죠. 2012년도는 이게 부호가 이렇게 됐었죠. 예, 그러니까 2월액은 세출을 다 쓰지 못하면 2월 시키는 부분이니까 이제 예산액이 더 컸었고 그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시킬 수 있으니까 계산상 이용이 안 남아도 이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다음 연도에 예산에도 부담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안 가시면 또 그 이클래스에 올려진 그 내용들 한 번 더 다시 보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팁을 드리면 중간고사에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세계의 영업이 뭔지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지난번에 그 슬라이드에서도
세계의 잉여금이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또는 분석하는 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이제 세입 부분에 국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세입이 수입하고 다릅니다. 수입은 그야말로 인플로우, 현금 인플로우, 지출, 아웃플로우 이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국채 발행, 차입금, 차입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재정이 건전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그런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슬라이드 마지막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제 3장 국가회계의 법령 체계와 범위 들어갑니다. 제가 왜 드디어라고 했을까요? 원래는 지난주에 좀 들어갔어야 됐는데 늦어도 지난주에 예산이 좀 길어져서 설명이 길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네, 빨리 스크리닝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재정 상태표까지 좀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생 여러분과 있진 않지만 그냥 호명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마치 지금 실시간으로 강의 지금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고 계신 것처럼 제가 한번 호명도 해보고 그렇겠습니다. 답은 안 하시겠죠? 네, 그렇지만 또 호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회계 법령체계와 범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가의 재정 운용은 법령에 근거해요. 법령에. 그리고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고 예산은 거의 법령과 같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법을 기초로 이제 재정 운용을 하죠. 그래서 회계도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을 보면 국가회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회계법이 가장 상위법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울 국가회계 기준은 시행규칙입니다. 네. 자, 국가회계는 국가재정을 기록, 요약, 보고하는 그런 회계인 거죠. 국가의 재정을 보고하는 회계. 국가의 재정을 보고하는 회계의 전통적인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예산회계다. 근데 재무회계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재무회계란 것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 우리가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추가적으로 추가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국가회계법에는. 그래서 국가회계법 시행령에는 이제 국가회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제 국가회계 기준은 국가 재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주의 복식부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다. 그럼 자, 국가회계 기준은 예산회계에 속하는 그런 회계 규정이 있다. 1번. 예산회계 관련된 규정은 없다. 2번. 자, 공유빈 학생 몇 번이에요? 네, 답을 안 하시겠죠? 네, 그런데 맞추셨습니다. 네. 국가회계 기준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회계법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통틀어서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결산보고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회계 기준은 재무회계, 발생지 복식부 기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게 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죠. 그래서 국가회계 기준은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잘 이해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회계 예규는 뭐냐? 이제 국가회계 기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하여 정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회계 기준은 보여드리겠지만 시행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책이에요. 제1조 상법 배우셨죠? 몇 조 뭐 이렇게 그 규정 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KIFRS처럼 문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세부적인 회계 처리 그 규정을 했는데 좀 산재해 있었어요. 그때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2014년 12월에 22개의 국가회계 예규를 정비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그런 규정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조금 후에 국가회계 편람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에 있는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쭉 법, 시행령 규칙, 이해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회계 법령의 체계. 자, 법, 령, 기준은 시행규칙이라고 했어요. 국가회계 이런 체계다. 쭉 이런 하이라키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 기준은 재무제표에 관련된 사항만 적어있다. 자,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잠깐 또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과거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기 전에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회계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의 뼈대를 이제 만드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해서 결산편도 그 결산보고에서 작성 제출에 대한 절차 및 일정만 이제 규정합니다. 이 일정대로 국회에 제출하세요. 만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 국가회계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재정법에 또 세부적인 사항을 또 국가회계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회계법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국가회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회계 원칙 이거는 국가회계 기준에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념 체계하고도 비슷하고요. 신뢰성, 충분성, 이해가능성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무정보가 가져야 될 질적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누가 이 국가회계에 관해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느냐. 그리고 회계처인가, 이제 기업으로 치면 CFO 이런 역할을 또 담당하는 이제 직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아까 예규도 좀 만들고 그랬죠? 그리고 국가회계 기준도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국가회계를 기획재정관이 총괄합니다. 그리고 중앙감사장은 그 소관에 속한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자, 그 소관에 속한 회계 업무. 이게 이제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다고 했죠? 그 회계, 그 각 부처의 그 소관 회계 기금들을 또 총괄적으로 결산을 합니다. 중앙감사장은. 그리고 회계처인가를 두고 이제 그 역할을 좀 담당하게 하죠. 자,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는 뭐냐?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회계 사무를 총괄하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둡니다. 커미티를 두는 거죠.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22개의 국가회계 예규를 정비합니다. 자, 국가회계 제도 심의위원회.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회계 사무를 총괄하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막 임의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 커미티를 두는 거죠.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회계 기준을 만들어요. 개정을 해요. 또 국가회계 애교를 만들어요. 또 개정을 해요. 이러려면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고 감사원분들도 와 계시고,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제 위원장이시긴 한데, 이제 그렇게 뭐 회사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이런 원칙을 갖도록 이제 만듭니다. 자, 결산의 수행 및 결산 보고서. 이거는 뭐 매 회계연도마다 주체는 중앙관세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특성은 앞서서도 이제 예산체계에서 말씀드렸지만 뒤에서도 약간 또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관세장은, 중앙관세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국방부, 교육부 이렇게 각 그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의 장관들이죠. 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는 우리 그 일반적인 기업회계 회계연도와 동일해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서 쭉 통합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통합해서 또 결산보고서를 만듭니다. 자, 결산보고서의 작성 방법은 더 설명을 드렸어요. 결산기록,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평가보고서. 요거는 항상 그 어떤 효율성에 대한 그런 그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프로그램 단위로 잘 연계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또 들어왔네요. 자, 중앙관세별의 회계 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소관입니다. 부처. 자, 부처 단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부를 예로 들어보면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그리고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 교직연금 이렇게 있어요. 사립학교 교직연금은 이제 그 교직원분, 그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분들 이렇게 그 연금을 들게 돼 있는데, 그 연금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에요. 이제 교육부 소관인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기업특별회계.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와 유사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기타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회계처럼 국가의 재정 운영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이제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다. 그리고 법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세입을 뭐로 충당할지, 어떤 세출을 할지가 이제 규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 다닌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나누는 이유가, 어떤 엔터프라이즈처럼 기업과 같이 이익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계 실체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기업 특별회계와 기금은 이익을 측정하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표에서 표시하는 방식이, 그 수익 비용을 표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디하고?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도 기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가 다르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뒤에서도 또 글로 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계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뭐를? 재무제표를. 예산결산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회계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렇게. 기금은 기금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는 이렇게 글자가 똑같은 것끼리 하면 돼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가유전발전 특별회계, 뭐 노고충 구성계 특별회계. 요 뭐 여기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부처에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회계 그 결산을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네, 이제 통합 과정입니다. 이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각 부처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들이 어떻게 그 통합 과정을 거치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건데, 예사등이든 이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재무결산은 이렇게 부처별로 결산을 해갑니다. 부처별, 중앙간서별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간서를 중앙간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려면 그 중앙간서에 속하는 회계기금 재무제표로 각각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계기금별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다 더해서 통합하고 그리고 중앙간서를 또 다 통합해서 국가통합을 만듭니다. 자,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각 부처에서 무엇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4대 범죄 112 현장 검거율 이걸 이제 측정하는 기준을 삼은 거죠. 그래서 목표를 19%를 삼았는데 실적은 17%다. 그래서 달성률은 87%다.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가는 얼마나 쌌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본다고 했죠. 네, 아직은 미흡하다. 충분치 않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회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회계 기준. 자, 총 7장 58개 조문 5개 붙이기다. 자, 제2장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제5장 순자산변호표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주석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제6장에. 제4장은 자산부채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산부채를 평가하면 재정상태표의 자산부채도 변하지만 관련돼서 재정운용표에 미치는 수익비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2장과 3장 다음에 4장을 이렇게 두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기준의 의미 법적 근거. 자, 국가재정 전 부문의 발생주의 복식부회 처리 방식을 적용해서 들어왔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처리. 그러니까 모든 각 부처의 회계는 다 적용받는다. 그리고 국가회계 기준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 근거한다. 국가회계와 관련돼서 가장 상위는 국가회계법이고, 물론 이제 국가재정법이 그 위에 있지만 국가회계법이고, 그 국가회계법에 근거해서 국가회계 기준 태어났다. 그러니까 족보는 국가회계법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재정상태표를 보시면 이렇게 비교식이고 자산, 부채, 순자산이다. 유동성 배열법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 재무상태표 구조와 유사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네. 다음은 이제 재정운용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요 세부적인 사항은 뭐 프로그램 순호가가 뭐냐, 재정운용 순호가가 뭐냐, 재정운용 결과가 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국가재정 제가 오늘 계속 말이 헛나오네요. 재정운용표 제5장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교환 수익이 뭐냐, 이런 사항들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언제 다룬다고요? 제 5장 재정용표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하면 너무 벅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회계 개념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교한 수익, 교환 수익,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재정운용표의 구조는 약간 다르죠. 비교식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약간의 표시 방법이 우리가 익숙한 그런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을 이제 구분하는데, 분류하는데 이제 다른 방식을 쓰는 거죠. 요거는 재정운용표 제5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다? 국가회계 기준. 자, 재정운용표의 그 체계가 회계기금 단위와 국가 단위가 다르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설명드리면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그런 그 수익 비용의 체계가 다 들어와 있는데 국가 단위에서는 요 재정운용 순원가, 요 각 부처의 재정운용 순원가가 라인 하나로 들어옵니다. 라인 하나로. 이렇게 라인 하나로 재정운용 순원가가 각 그 부처별로 라인 하나로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그 각 그 사업별이 쭉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재정운용 순원가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체계입니다. 약간 다르다. 요것도 재정운용표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회계 기준에 있다. 그 전체적인 체계만 빠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산, 부채, 순자산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상태표의 내용이 이제 규정되어 있고 또 수익 비용을 담고 있는 재정운용표도 규정되어 있고 자산 부채의 평가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렇다. 자산 부채 평가. 이제 그 회계 처리가 이제 처음 나오는데 가액 손실이라는 다소 이제 예전 그런 용어를 이제 써요. 지금 우리는 뭐를 쓰죠? 자, 김은혜 학생, 요즘 그 일반 기업 회계주나 IFRS에서는 뭘 쓰죠? 어떤 가액 말고 어떤 걸 쓰죠? 용어를? 네, 맞아요. 손상이란 걸 씁니다. 근데 손상이란 그 계정 과목을 넣으려고 했는데 좀 잘 안 와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가맥을 쓰는 게 더 확실하단다. 그래서 이제 예전 그런 계정 과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명이 가맥이다.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이제 재정상태표 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자산 부채 평가 방법. 요것도 이제 그냥 간략히 한번 스크리닝하고 갈까요?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득원가가 원칙이에요. 근데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은 측정 가능한 게 공정가격을 평가한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원칙이지만 뭐 일반 기업 회계주나 그 IFRS는 공정가치가 원칙이잖아요. 네,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투자 목적 아닌 유가증권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제 여쭤볼 수도 있는데 그 국가는 물납으로 유가증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상속세를 내는데 현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내죠. 비상장 주식이나 이렇게 내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투자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뭐 현금으로 측정해서 DCF로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그게 얼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목적이다. 투자 목적은 대부분 기금들이 운용하는, 그러니까 좀 신축성이 있는 그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들이 유가 투자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많이 운용하는데 그 기금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유가증권이다. 그리고 시가가 있다. 시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활성화된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런 경우 뭐 코스피, 코스닥 그런 경우에는 공적거래 평가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여금 빌려준다. 회수 가능성으로 해서 대선 중단서정. 이건 같죠? 유용자산, 무용자산. 이거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교육 패키지 준이랑 그러니까 그 어떤 소비되는 형태를 그 유용자산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서 정액보호를 할 것이냐 정액보호를 할 것이냐 요걸 이제 결정하고 뭐 내용 연수를 결정하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국가는 그렇게 각 부처에 재량을 두지 않아요. 재량을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 어떤 그 특정한 그런 그 상각 방법 그리고 특정한 내용 연수를 규정해놔요. 세법에 뭐 철근 콘크리트조는 기준 내용 연수가 몇 년이다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유형자산들을 어떤 소비되는 형태를 잘 파악해서 또는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잘 측정해서 추정해서 경제적 내용 연수를 따지고 그렇진 않아요. 이거 어떤 거지? 내용 연수가 몇 년이야? 이런 식으로 책에서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부의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상각이 끝났는데도 아직 막 사용하고 있는 자산도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용 연수를 잘 추정해서 관리하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기반 시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자산편에서 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다르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무엇이냐? 도로, 철도 이런 네트워크 자산의 국가의 네트워크.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항만, 공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국채와 장기채권 채무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인 할증 발행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가져다 씁니다.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가치 평가 이런 것들도 이제 부채 평가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뭐 할인 할증 발행 차금 상각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가치 측정해서 계속 이제 환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회계 원리나 이제 중급 회계 때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과 이제 유사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이제 시간 되면 다시 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이제 자산부채는 더 이상 안 봐요가 아니에요. 재정상태표편이 있으니까 재정상태표편에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루겠습니다. 자, 순자산 변동표 우리 기업회계에서 이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퀴즈. 자, 퀴즈입니다. 남유진 학생. 네. 요거는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의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의 구성. 기업은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있습니다. 이게 세트예요, 세트. 자, 그럼 국가회계는요?
재정운용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면목표, 주석. 하나가 빠지네요. 하나가 뭐죠? 네, 현금흐름표 빠집니다. 자, 현금흐름표가 왜 빠질까요? 왜 뺐을까요? 자, 박세영 학생, 왜 뺐을까요? 네, 뭐 답은 제가 직접 뭐 듣지는 못하지만 아마 확실히 뭐 이렇게 답을 못 해주실 그런 질문이에요. 답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섣부른 그런 이야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왜 현금으로 뺐냐? 그 예산회계의 결산보고서 뭐라고 했죠?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 세입은 캐시플로우 인, 세출은 캐시플로우 아웃. 그러니까 아웃플로우, 인플로우. 캐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캐시 베이시스.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뭐하고 비슷하죠? 현금흐름표. 그래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또 현금흐름 보고서? 현금흐름표? 그러니까 현금흐름 정보를 주는 게 중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뺐습니다. 근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우리 예산체계에서 예산체계가 무슨 체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프로그램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결산이 돼요. 뭐 장관항 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현금흐름표에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요걸로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금흐름표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제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가재정통계센터에서 이제 저한테 연구 용역을 줘서 현금흐름표를 지금 국가도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 과제를 저한테 주셨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현금흐름표 빠지고 순자산 변동표 기업에서 자본 변동표 해당합니다. 그것들이 나온다.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상태표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쫙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힘들어집니다.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자산 변동표의 구성 방법이에요. 그 보고서 표시 방법이에요. 기초 순자산부터 기말 순자산까지. 그 백민지 학생 듣고 계세요? 네, 백민지 학생. 네. 이게 지금 순자산 변동표인데, 자, 제가 그 앞선 시간에서 스탁과 플로우를 설명을 드렸어요. 스탁과 플로우. 자, 스탁. 어떤 시점에 부의 크기를 측정하는 스탁. 자산부채, 순자산 이렇게 카메라를 찍듯이 어느 시점, 언제 현재 그때 부의 수준을 측정하는. 플로우는 기간, from to가 됐다고 했죠. 그럼 순자산 변동표는 스탁을 나타내는 건가요? 플로우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기초부터 기말까지 순자산의 변동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건 이제 순자산의 구성 항목이고요.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기초에서 기본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빠르게 국가회계 기준이 어떤 상태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을 먼저 익히고 가는 거예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이제 주석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주석은 세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자, 주석이 있다. 다른 것도 보이네요. 이게 뭐지? 자, 필수 보충 정보라고 합니다. 필수 보충 정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안 돼요. 필수 보충 정보는 이동석 학생 필수 보충 정보는 재무제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재무제표는 뭐라고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혼자산면허표, 주석. 그럼 필수 보충 정보 뭐냐?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게 해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정보.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예요. 서플먼트. 그러니까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충해 주는데 좀 필수적인 거다. 뭐 유산자산의 종류. 이게 제가 이제 자산 쪽에서 설명할 건데 유산자산의 종류만 필수보충 정보로 공시해 주면 돼요. 왜 그런지는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수량 여기까지. 그 연금, 보험, 사회보험 보고서. 이거는 미래 재정 건전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금,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 사회보험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로 필수 보충 정보로 보여줍니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근간에 어떤 게 있냐면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기금은 충당부채를 연금 충당부채를 측정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가 아닌 필수보충정보.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제 논문을 가지고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왜 충당부채를 쌓지 않고 연금 미적금만 쌓아서 이 재정 상태를 왜곡시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석은 아시는 거고 중요한 회계 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이것들도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주석으로 넣어라. 일반교육 표기준과 IFRS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부속명세서 명세서예요. 이제 결산을 하면 현금가물, 뭐 종속기업, 관계기업, 뭐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러면 다 세부 명세서가 있어요. 그런 명세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추가정보 제공해 온 것들. 아까 이제 개정 과목들 열거한 것은 이제 기업을 예를 든 거고, 그 정부에게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개정 과목 명세서가 이제 추가된다. 이제 다른 것은 기업은 그것을 공시하지 않지만 정부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내부적으로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뿐이고 그것들을 공시하진 않아요. 공시는 주석까지만 하죠. 근데 정부는 구성명세서까지 공시를 한다. 이게 좀 다릅니다.
자, 필수 보충 정보로 국세 징수 활동표가 있다. 이건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제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이제 국세나 관세를 이제 징수하기 때문에 많은 세입이 있잖아요. 수익이죠, 수익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 그 부처에 수익으로 왕창 집어넣으면 수익이 이만큼 몇백 조가 되는데 사용하는 건 얼마 없죠. 그러면 이익이 몇백 조가 생기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필수보충정을 뺀다. 아, 그거는 미안하지만 재정운용부에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약간 빼놔서 별도로 이제 보여준다. 근데 이제 국가재무제표 단위에서는 다시 들어와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맛보기. 국가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기준을 쭉 훑어보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 자, 이제 범위요, 범위. 이제 범위. 이거는 이제 알기 쉬운 재정통계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것도 이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회계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범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IFRS에서, KIFRS에서 연결 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각 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디까지 연결해야 되느냐. 연결 범위가 중요한 거죠. 똑같아요. 국가회계도. 자, 어디까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이렇게 싹싹 긁어서. 그게 이제 재정통계와 좀 다르다. 재정통계라는 게 있어요. 재정통계. 재무제표가 다르죠. 재정통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제 그 웹엑스 상이면 제 목소리만 계속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좀 답답하네요. 자, 재정통계란 일반 기업이 연결재무집을 작성하듯이 중앙, 지방, 비영리 공공기관 세 가지예요. 중앙, 지방, 비영리 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광의의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국제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GFSM,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이렇게 있고 PSDS, Public Sector Statistics Guide for Compliance and Users.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이 두 가지겠다.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빵입니다. 빵.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재정 통계라는 게 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재정 통계.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가지고 통계 수치를 산출하더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상은 중앙, 지방,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인데 비영리다.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또 다른 거예요. 재정 통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 범위는 뭐 국가면 국가, 지방이면 지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재정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있다. 기준들은 이런 기준들이 있다. 자, 산출체계입니다. 각각 재무제표 만들어주고 기준차를 조정해서 통합하는 거예요. GFS, PSDS 이렇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고 이제 들으면 아 그때 정부회계 때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셨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정도가 있다 라고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국가회계 이제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번 시간에
아까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나 봅니다. 예산과 기금으로 되어 있다. 예산은 일반에게 특별액이다. 일반에게는 일반적인 정부 활동이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각 부처는 그 부처에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 활동이 필요한 그런 지출 활동이 필요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되어 있고요. 특별에게는 특정 사업을 해요. 그래서 특정한 세액으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에게와 구분해서 만든다. 그래서 특별에게는 기업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타.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죠. 엔터프라이즈 기업 특별회계 기업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익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에게 가까운데 특정 사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14개가 있다. 개수로 열 필요는 없어요. 기업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차이. 요거는 이제 아셔야죠. 왜냐? 차이를 알아야 되는 이유, 표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재정운영표, 순자산면허표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에 두고 계셔야 돼요. 기업회계와 기업 기타 특별의 차이. 이게 개수, 뭐 어떤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차이가 있다. 기업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인데 그게 기업과 유사하다. 기업의 이익 측정을 하는 것과 유사한 우편, 우체국, 예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특별회계다. 그 위에는 기타 특별회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 때 이렇게 된다.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제 3장 국가회계 법령시각범위입니다. 제가 빠르게 스크리닝하고 이제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고 좀 말이 제가 빨랐어요. 평상시보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진행 방법을 선택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또 설명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숙제, 과제. 자, 첫 번째 과제. 그 제가 이 클래스 올려드릴 텐데요. 요게 이제 저희 교재죠. 교재에 객관식 문제를 제가 스캐닝했어요. 이게 저작구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사전에 드리진 않았어요. 사전에 드리진 않았는데 혼내시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전제는 여러분들이 막 이걸 돌리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숙제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객관식 문제 올려드린 것들을 이제 풀어보세요. 뭐 밑에 해답도 있고 했기 때문에 풀어보시는데 풀어보시다가 너무 어렵다. 너무 쉬운데 이건 중간 정도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난이도를 적어주십니다. 상, 중,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수업 중 호명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처럼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질문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서 질문상에 대한 답변을 꼭 써주시기 바래요. 이거는 이제 이 정도 중간 정도 저희 후반부죠. 후반부 정도 가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요거는 제가 먼저 그 영상을 만들면서 먼저 좀 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고 하도록 그렇게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언제까지 지출하시냐? 그 다음 주가 원래 수업이었는데 추석 연휴죠. 그러니까 27일 우리 만나는데 제가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6일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된다. 언제까지요? 26일까지. 26일 밤 12시까지. 그러면 27일 0시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라. 어디에?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주소는 알카즈 네이버닷컴입니다.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클래스에서도 자세히 올려드리겠지만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게 뭐죠? 지금까지 하신 교재와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알기 쉬운 국가회계 기준이에요. 알기 쉬운 국가회계 기준. 제가 이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에서 다운받았고 그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과거에 만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기초로 하겠습니다. 따로 이제 오려 붙여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도 되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 PDF로 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요약하는 그런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전체로 쭉 한번 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지금 제 4장 들어가고 있어요. 4장. 제가 이 클래스에서도 4장 교재라고 올려드릴 거예요.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자, 국가재무제표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재정상태표, 재정용표, 순자산표용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보충정보, 부속론에서 부속 들어가 있다. 요거 아까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 재정상태표는 일정 시점, 스탁이라고 있죠. 일정 시점, 딱 사진 찍는 것처럼 언제 그때 그 시점, 그 찰나의 부의 수준, 자산, 부채, 순자산, 기업의 재무상태표 유사하다. 재정운용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에 대한 보고로 프로그램별 원가 정보 제공이 중점된다. 프로그램. 그래서 제가 예산에서도 프로그램 예산 체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러니까 회계실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고 체계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체계, 프로그램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프로그램별로 원가를 나타내고 그거를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런 목표였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원가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은 뭐라고 했죠?
이익주의. 이거는 답변 안 써도 돼요. 왜냐? 호명을 안 했기 때문에. 호명을 한 것만, 학생 이름을 부르고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숙제 설명드립니다. 숙제는 아까 저같이 기업은 어떻다고요? 하고 그냥 지나간 거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 변동 내역, 이것도 플로우라고 있죠. 프롬프트, 기업의 자본 변동 묘사하다. 자, 주석은 정보 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 채택한 중요한 회계 정책과 재무지표 중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말씀드렸죠. 각 부처는 주한관 각 부처는 주한관세 전체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관에 속하는 국가계 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한다. 제가 쭉 이렇게 하이라키 보여드렸죠. 회계, 기금,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주관관세 만들고 주관관세 통합해서 국가를 만들고 작성 주체에 따라 양식과 포함된 정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제 빠르게 훑어 내려갔는데 재정 운영표도 다르고 순자산 변동표도 달라요. 그거는 각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 켜져 있네요. 자, 결산보고서 형식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재무제표 관계. 재무제표 관계 이 부분은 이제 회계 원리에서 나오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재정운용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그 결과, 재정운용 결과라고 표현해요. 기업에서는 단기순이 또는 총포괄이 이렇잖아요. 그게 이제 오는 거고 잉여금이 순자산에 쌓이는 이런 책입니다. 자, 국가재무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했죠. 열린재정 여기입니다.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천입니다. 원천. 자, 국가재무제표, 중앙관세 재무제표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세요? 네. 계속 설명해 드리니까 알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차이가 요약돼 있죠? 아주 잘 돼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재정운용표, 재정상태표 각각에서 이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에 각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무엇인가요? 스킵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실 필요가 있죠. 자산이 지금 2019년도 2229조, 순자산이 1744조, 순자산이 555조 이렇게 돼 있다. 2020년도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2020년도는 넘어갈까요? 네. 2020년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2020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재무제표편을 가서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 다 왔네요. 쭉 볼까요? 자, 재무제표편 2020년도 재무제표 자산 2020년과 19년 자산 쭉 돼 있죠. 자, 2487조 2299조 좀 늘었죠. 자산 부채 1981조
1744조 좀 늘었죠. 자, 순자산 505조, 555조, 50조가 줄었습니다. 50조가. 1년 만에 50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 증가율이 큰 거죠. 이런 구성이 돼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좀 나갈 거예요. 자, 자산의 종류 및 표시. 자, 보시면 국가회계에서 자산이란 것은 국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국가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자, 여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보통은 이래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익을 만들어야 돼요. 뭐 그 자산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들기에 이제 그 기반이 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이게 보통의 자산이에요. 보통의 자산. 핵심은 경제적 효익과 관련된 거예요. 경제적.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은 돈을 창출하거나, 그러니까 돈이 자산인 거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미래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기대되는 자원. 미래의 공공 서비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국민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 자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꼭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아도 경제적 효익이 없어요. 돈을 벌어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도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 인식 기준이 좀 다르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1에 해당하는 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2도 포함한다. 그래서 사회기반 시설에 들어온다. 이런 겁니다. 사회기반 시설. 국도 1호선. 고속도로는 국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 관리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산으로 돼 있어요?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의 고속국도 이렇게 자산이 아니고 사용권 자산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통행료를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고속도로 유지 보수하고 새로 신설하고 그게 이제 그 기관의 미션이니까 그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튼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의 자산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도 1호선, 국도, 통행료 안 내고 다니는 국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자산입니다. 돈을 받나요? 안 받아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해요. 오히려 계속 그 홈이 패이면 메우고 아스팔트를 다시 입히고 도색 작업을 다시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계속 돈을 투자해야 돼요. 써야 돼요.
투자라기보다는 수선 유지를 계속해야 돼. 메인터넌스. 그게 자산일까요? 경제적 효익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는데 기업으로 치면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계속 청소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자산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목표했던 로케이션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그 네트워크 자산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누가? 국가가. 무상으로. 그게 국가의 미션이니까. 그래서 다른 점은 미래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기대되는 자원도 자산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이다. 특징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요거 기억하라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요거는 제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과는 다르지만 아이디어는 비슷합니다. 자, 보통은 이러죠. 보통. 자, 기업에서는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이용되는 경우는 결국 그러니까 그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의 안에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현금을 창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빌딩도 물론 매각해서 현금화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면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직접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공공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이런 도로나 공항, 항만 이런 것들도 자산이다. 국가에게 특성이다. 자, 이제는 이제 자산의 분류, 대분류부터 봅니다. 대분류. 자, 유동자산. 뭐 일반 기업회 기준하고 유사해요. 일반 기업회 기준 IFRS. 유동의 기준이 언젠가요? 1년이죠, 1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여기는 재정상태표죠.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비용자산을 구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큰 대분류가 있어요. 어이구, 손이 잘못되나요? 여섯 개. 보이나요? 여섯 개. 자, 근데 이제 이 유동자산이 기업하고 성격이 달라서 그 유용성이 좀 약해요. 유동자산은 그러니까 유동성 분류는 왜 할까요? 유동성 분류. 이제 최근에는 뭐 계속 분기별로 이제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상장법인은 분기별로 이렇게 재무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 1년 단위. 그러니까 뭐 연초에 한 3월 달에 전년도에 재무제표를 받아왔으면 다시 또 언제 받아봐요? 내년도 3월 달에 받는 거예요. 내년도.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기다려, 1년을. 그러면 내가 다시 재무제표를 받을 때까지 1년 동안은 회사가 안 망해야 하잖아요. 적어도 1년간은. 내가 투자사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1년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1년간은 망하진 않아야죠. 그 투자사 결정을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했다고 이제 칠 때 적어도 1년간은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적어도 1년간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동성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산에는 유동자산이지만
또 유동부채가 있잖아요. 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많다. 갚아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재정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재정 스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1년간 유지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회사의 수죠. 물론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많다. 영업현금 흐름이 뭐 이게 10이고 이게 20이지만 영업현금 흐름 100이에요. 1년간 100을 벌어들여. 그러면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좀 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안 좋다. 이런 투자 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유동 이제 분류를 하는데 국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호인 학생 왜 그럴까요? 네, 이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그 예산 쪽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산 수립, 집행, 결산 이게 T, T-1 Y로 해야겠네. Y 썼으니까 T 플러스 1 그러니까 Y-1, Y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산은 이미 집행이 끝났고 이때는 이때 시점은 이미 이때 예산이 설정이 돼서 와요. 쓰고 있어. 결산할 때 이미 쓰고 있어. 그러니까 결산이 딱 나왔더라도 유동자산을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때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국가가 디폴트 안 나게 다 예산을 짰죠. 이때 이미.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유동, 비유동이. 그래서 이 유동성 분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다 유동성 대체를 한단 말이죠. 대여금도 유동성 대체하고 차입금도 유동성 대체하고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결산이란 것은 이게 뭐 1년 동안 디폴트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그러니까 판단 기준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예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산을 짰어요. 디폴트가 나지 않아.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 기업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기타 부유동자산 이렇게 있다고 했고 각각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동자산, 이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기타 유동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옛날 기업회계 기준과 옛날 기업회계 기준의 그런 계정 과목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해요. 옛날 계정 과목들이니까. 근데 나오면 아 이게 어떤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는 하셔야죠. 투자증권이다, 채권이다, 대여금이다. 대여금 빌려주는 거죠. 채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을 권리. 투자증권 어디에 투자했네? 증권이네? 증권? 뭐 주식이나 채권? 그런 거. 금융상품? 아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다? 좀 안정성이 있는 거다? 단기다 단기. 장기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만 하시면 돼요. 이것들 다 외우라고 개정 과목을 그렇지 않아도
기업회계 기준 재무회계 계정 과목 이렇게 많은데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만 되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 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기타 투자자. 이건 이제 단기 짝지죠. 그러니까 유동성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워요. 꼭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싶은데 또 기준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가보면 유동성 대체도 틀려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국가에서. 왜냐하면 예산을 이미 짜놔서 그 해에 디폴트가 나질 않아요.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예산은 진짜 잘못 짠 거죠. 또는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려요. 갑자기 뭐 IMF 같은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입이 확 줄어요. 그런 상태는 혹시나 나올 수는 있죠. 예산을 수립한 대로 안 되면 그건 결산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일반 유형 자산. 그러니까 일반을 붙여서 일반. 왜 일반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회계는 그냥 유형자산에 일반 유형자산 그러지 않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기반시설과 좀 구분 지으려고 그랬어요. 사회기반. 이것도 유형이거든요. 유형자산 쪽을 속하는데 약간 특별한 유형자산이다. 그래서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 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해 상할 목적 지속자산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장지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전비품 요게 이제 특색 있죠. 요게 전비품 비행기 총 이런 거 전비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비행기, 탱크, 총 이런 것들을 계정감으로 두고 금액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방자산의 기밀이 노출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또 특별한 예외가 있어요. 사회기반시설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건설하고 그 경제 효과가 장기간 나타나는 자산으로 요겁니다. 네트워크 자산. 도로, 철도, 항만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와 기타 사회기반 시설. 뭐 건설 중에 사회기반 시설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이 기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연결을 시키죠. 도로, 철도, 뭐 공항, 뭐 항만, 하천, 상수도 뭐 이런 거 다 네트워크 자산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일반용이랑 사회기반.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일반용 자산에 전비품, 기타 일반용 자산 이렇게 되고 전비품, 도로, 철도, 항만, 댐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눴을까요? 왜 나눴을까요? 너무 숙제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또 여쭤보면 최다현 학생 왜 그럴까요? 네, 어렵죠. 그게 정부에게입니다. 여기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어떤 특성?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요. 유지보수. 그냥 두지 않아요.
유지보수. 도로? 국도 1호선? 국도 1호선이 언제 만들어졌겠어요? 엄청나게 오래전이겠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그때 건설했던 때에 제한속도보다 더 늘어났을걸요?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걸요? 그러니까 용역 잠재력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용역 잠재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유지보수를 하니까. 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일반 용역자산가. 건물 아무리 유지보수를 한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도로는 된다 이거죠. 도로.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이 좀 다르다. 용역 잠재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 물론 이제 뭐 항만, 공항 이런 일부 시설만 놓고 보면 다 또 그걸 설명하는 것도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기반 형성을 하기 위한 자산, 네트워크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여기에 평가 방법은 달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형자산,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요거는 뭐 아시는 거죠? 산업재산,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소프트웨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권리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웹엑스상에서 만나고 이 이후에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과제 꼭 언제까지요? 요때 24시까지 꼭 제출하세요. 그래야 제가 27일 날 보고 또 그 점수도 보고 잘 듣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26일, 24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그 목적입니다. 요게. 이렇게 상중하를 좀 체크해 주시려고 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좀 제가 가늠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호명했던 분들, 그리고 제가 답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책도 좀 찾아보시고, 인터넷을 좀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 답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1번, 이렇게 해서, 블라블라블라. 2번, 블라블라블라. 그럼 제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숙제도 좀 잘 해주시고요. 추석 명절도 잘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좀 포함이 돼서 죄송하긴 한데, 숙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뭐 이게 짬짬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